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희정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앞에서 이제 선생님 정리해 주신 이야기를 제가 받아서 그다음 운영활동가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기가 막힌 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학술연구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영화 비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이제 영화 이야기도 좀 하고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면 타노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이제 뜨어져 있는 저 이제 PPT의 화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다시 재구성하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게 했었던 이런 문제의식들을 오늘 정리를 간단하게 해왔고, 이후에 토론 시간에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PT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와 젠더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대안을 드린다기보다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름다운 PPT를 보시라고 제가 약간 사이드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처음 보시는 장면은 역시 겨울왕국 2편의 어떤 장면이고요. 저 장면을 왜 띄웠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중담론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새로운 재난, 이런 것들이 닥쳐왔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과 어떻게 싸워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인류의 너무 중요한 과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중적으로는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라고 이야기가 됐지만 실제로 이론가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예측하고 있었던 어떤 재난이었습니다. 질병 X의 시대라고 불렸었던 어떤 재난인데요. 실제로 201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R&D 블루프린트 청사진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질병 X의 시대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2018년에 했었던 거죠. 그건 예언의 수준이었다기보다는 사스나 신종플루 같은 다양한 팬데믹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큰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이런 이제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얘기했던 질병 X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인 발전주의 안에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진행이 되다가 보면 언젠가 인수 공통 감염병이 인간에게 닥쳐올 것인데 이 닥쳐오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 개발 사업들 안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생활 주거지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어떤 바이러스일 것이다. 라고 질병 X를 예측했습니다. 정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었고요. 사실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대비할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특히나 이제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연구자들 사이에 기묘한 흥분 같은 것들이 공유됐습니다. 거봐,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자본주의 이거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날걸? 모두를 대변할 수 없는 대의제 민주주의 수정 보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걸? 아니면 생태적으로 뭘 하지 않으면 안 될걸? 그래서 결국은 인간도 죽게 될걸? 이러면서 우리가 경고했었던 것이 실현되었으므로 이제 사람들이 교훈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묘한 흥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흥분을 보면서 세계의 비참을 자기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온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를 품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사실은 평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 저를 지금 좀 더 고민하게 하는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런 식의 기묘한 흥분들이 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을 때 이 담론들을 이끌어온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인류세 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인류세라고 하는 말 자체는
2000년대 초에 대기학자인 폴 크리천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이제 지구의 환경이 되게 큰 문제가 생겨서 대기적으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었습니다. 특히나 인류세란 말이 가능해지는 건 뭐냐면 지질학적인 엄청나게 긴 시간 안에서 드디어 땅에 인간이 어떤 족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족적들이 세계를 망칠 거다. 그래서 인간이 망친 이 세계를 인류세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어졌었던 거죠. 근데 그 지질에 남아있는 족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컨대 시멘트 덩어리, 플라스틱 쓰레기, 각종 말할 수 없이 많은 쓰레기들이 지층에 쌓여서 이제 지질 연대로 측정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류세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인류세가 우리를 이제 닥쳐와서 막 제6의 종말이 올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 인류세 담론이 굉장히 2000년대 초에 나왔을 때는 별 반향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인류세가 대중적으로도 공유되기 시작한 건 2010년대였었고 실제로 헐리우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세계적인 영화장에서 재난 영화와 파국 영화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인류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같은 종말에 인간이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그 인류세 담론에 대해서 웃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지구를 망쳤고 결국 인간에게 종말을 초래하게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구를 망치는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인류가 도대체 인간이 전체 인류의 몇 %나 되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반구가 세계를 망친 것만큼 남반구가 세계를 망치지 않았는데 돈이 있는 자들이 세계를 망친 만큼 빈곤한 자들이 세계를 망치지 않았는데 인류세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계를 망치고 있는 자본에 집중해야 된다. 자본세. 아니면 이 세계를 망치고 있는 백인 남성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남성 중심세 내지는 휘발유 산업을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휘발유세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런 다양한 지금의 위기를 일컫는 단어 중에서 페미니스트로서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다나 해러웨이라는 페미니스트 과학 철학자가 제안했었던 툴루세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툴루세는 해러웨이가 대안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해러웨이는 기본적으로 인류세에 반대하고 자본세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 세계가 망했다고 얘기하는 담론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질문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망했다는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빈자나 더 다른 계급들을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망했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다시 자연과 동물과 다양한 생명들과의 공존을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찾으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나는 툴루세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툴루세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해져 있는 종말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세가 닥쳐왔다고 얘기할 때 이 우리에게 뭐라냐면 주어져 있는 어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기의 시대를 가능하면 짧게 만들어서 이행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을 얻고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사실은 종말이 아닌 이행의 시기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말하자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들로서 또 세상을 사랑하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인류세를 이야기하는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배적인 이제 인식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것인가? 를 추구를 해갔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자연에 대한 난개발을 통해서 온 것인데 이건 사실 자연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재난과 인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자연 재난으로 이것이 자연 재난이라고 계속 치환하면서 인간이 자연과 싸워야 된다라는 논의 안에서 더 과학을 발전시켜서 더 많은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큰 재난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었던 건 뭐냐면 몬산토와 바이엘이 통합했었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구를 난개발해서 더 많은 땅들을 개간하고 더 많은 재앙을 초래하고 있을 때 똑같은 회사가 백신 만들어서 돈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신의 효과를 얘기하면서 주가를 튀겨가지고 또 돈을 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과학과 자연의 대결로 만드는 것은 또다시 자본세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최재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런 과학적인 백신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생태 백신을 궁극적으로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연과 문명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바이러스를 막는 방식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인간에게 왔을 때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피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고민해야 되고, 그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운신의 폭을 적절하게 제한할 것인가의 논의 안에서 오히려 극복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페미니스트로 고민했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인류가 문명과 자연을 나누어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자연을 정복해온 역사로 이해하고 그것이야말로 문명이라고 이해하는 이 사고방식,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세 혹은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했었던 근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화 안에 자연스러운 세계관으로 녹아있는가라는 점이었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겨울왕국 2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겨울왕국 2 같은 경우는 페미니스트로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 인정받지 못해서 뭐라 그럴까요? 장롱 안에 갇혀 있었던 엘사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능력을 비로소 발견하는 것이 1편이었다고 한다면, 그 엘사가 2편에서는 에렌델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영토를 다스리는 여왕이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엘사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이제 이겨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힘을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특히나 요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겨울왕국 2 많이들 보셨을까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토가 나올 정도로 겨울왕국 1을 보셔가지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던데요. 이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인간 문명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던 엘사가 자기가 사실은 자연의 정령이었다는 걸 깨닫고 물과 불과 바람과 땅의 정령을 하나씩 그러니까 길들여서 결국 자연에서 왕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저한테 정말로 충격적이었는데, 이 장면은 바람과 땅과 불의 정령을 길들이고 마지막으로 물의 정령을 길들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바다에서 물의 정령이 계속 엘사를 못 건너오게 하는 거죠. 너무나 큰 고난 끝에 드디어 바다의 정령인 저 말의 형상을 한 물을 탁 잡아가지고 갈기를 채워서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건너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문명의 왕이 자연을 길들여서 자기가 그것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을 너무 아름답게 그렸던 거죠. 저 장면 한편은 저한테는 근대 이후에 등장한 여성 권리의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나 모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6분이 남았는데요. 저는 이제 겨우 PPT 한 장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문명과 자연의 이분법으로 나누고, 한편으로는 여성을 끊임없이 자연의 자리에 돌려놓고 남성을 끊임없이 문명의 자리에 돌려놓음으로써 인간의 역사를 남성의 역사로 만들어온 가부장제의 역사 때문에 사실은 여성이 비로소 문명으로 넘어와서 아란데를 다스리고 다시 자연까지 길들이는 이 서사가 저 같은 근대인에게는 너무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로 페미니즘의 최대치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를 끌었고 일종의 성지가 됐었던 영화가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제 신종플루와 사스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였었고, 이 영화를 다시 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쳐왔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건 예언서와도 같은 영화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020년에.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언서가 아니라 사스 이후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에 바탕을 한 영화였었던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오늘 이 영화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코로나가 발생했었던 그 경로가 이 영화에 그대로 드러나는데, 서구와 아시아의 이분법적인 분업 체계 안에서 드러나는 방식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영화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기에 이제 기네스 펠트로가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임원으로 나오거든요. 그 기네스 펠트로가 중국에 출장을 갔다가 중국에 이제 박쥐 서식지와 가까이 있는 돼지 농장에서 잡은 돼지로 만든 요리를 먹고 이제 바이러스에 걸려서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 다 죽는 얘기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의 본거지는 미국에 있고, 이 글로벌 기업이 자원을 수입하고 상품을 다시 수출하는 곳으로서 아시아가 설정되어 있고, 야만적인 공간으로서의 아시아라고 하는 게 드러나죠. 이건 문화적 편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세계의 분업 체계를 잘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업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대고 있는 이 근대 국가를 가능하게 했었던 기본적인 분업 체계이기도 합니다. 이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과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본은 당연히 시장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체계이고, 국가는 제2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인 체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해서 근대 국가를 형성할 때 시장과 국가는 사실 쫌매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자유를 강조하고요, 국가는 어쨌거나 평등을 강조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이 평등을 실현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고 싶어 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민족이라고 하는 이상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 안에서 그렇지, 이것들을 나눠야지라고 하는 문제들을 가지게 되고, 그게 이제 근대국가라고 하는 어떤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체계 안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우리라고 하는 결속을 다지면서 다른 공간들을 말하자면 식민지 착취를 통해서 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런 분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명, 남성이 함께 섞여 있었던 이 자리에는 이제 서구 제국주의 국가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연과 여성이 분리되어 있었던 이 자리에는 이제 식민지 국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한 영원한 착지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가 작동 가능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정말로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농업혁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산업의 발전만이 지금의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농업의 가치는 계속 변화하면서 산업의 가치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산업 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구 증가가 있어야 됐고, 이런 인구 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당연히 농업혁명이 있어야 됐고, 이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미래 시간과 식민지의 지금의 시간을 끌어다가 착취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100년 전, 200년 전에 농업혁명이 땡겨다 쓴 빚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땡겨다 쓰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갚도록 할 것인가? 이 골이 어떻게 끊을 것인가? 라는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제가 왜 앞에서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복잡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런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가는 건강할 수 있어. 시장이 타락해서 착취가 시작돼. 그러니까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가 권력을 강화시키면 괜찮아 라는 환타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국가와 시장은 근대 이후에 단 한 번도 분리해서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타락한 것은 시장의 탓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고, 시장이 타락한 것은 분명히 국가 혹은 우리가 기대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상상하는 방식에 시장의 자유경쟁이라는 게 개입해서 민주주의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망쳤고, 그래서 예컨대 그래서 불평등은 참지만 불공정은 못 참는 세계가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등이라는 관념 자체가 시장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풍요라고 하는 이 관념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설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닭고기 평등에 반대한다. 닭고기 평등을 넘어야 한다는 게 오늘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15년 전에 채식을 했습니다. 페스코 베지테리안이었고요. 그 채식을 할 때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이유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빨리 끝내라고 하셔서 당황했는데요. 빨리 끝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채식을 왜 했었냐면, 그냥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비인간 동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까지 갔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목장의 기업화에 반대하면서 채식을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 3, 4년 정도를 고기를 안 먹었는데,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요. 제이미 올리버라고 혹시 아세요? 저희 시대의 백종원 같은, 저희 시대? 제가 20대 때 백종원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호주 사람이고, 집에서 이제 허브 같은 거 키워가지고, 허브 2줌, 설탕 이만큼 이라고 요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그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요리쇼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자리에서 요리해서 밥을 먹이고 이런 걸 쇼를 하는 이제 걸 봤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뭘 했었냐면 닭 요리를 하면서 닭을 이렇게 이제 들어 보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이제 말하자면 코스트코 같은 데서 8달러에 사가지고 온 싼 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목장의 기업화에 반대하는데 웃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장이 기업화됨으로써 대량 생산 가능해져서 예전에 고기의 불평등이 있었다면 지금 닭고기를 모두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 사이의 평등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목장의 기업화에 반대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들 사이의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때 채식을 그만뒀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평등을 닭고기를 똑같이 나눠 먹는 것의 수준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뜯어먹는 것으로 더 많은 평등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지금 사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인간까지 해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닭고기 평등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한테 정말로 중요한 인식론적 방법이 젠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젠더라고 하면요, 제일 나쁜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젠더 이꼴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젠더 문제 하면 여성 문제인 줄 알고요. 젠더 폭력이라고 얘기하면 여성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관점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말하자면 여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젠더라고 하는 건 여성과 똑같은 의미도 아닐 뿐더러 단순한 성별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 젠더라고 하는 문제를 반드시 얘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한 굉장히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020년 초반에 코로나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는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기획 특집을 했었거든요. 한 5, 6주에 걸쳐서 경제 전문가, 생태 전문가, 디지털 테크놀로지 전문가, 심리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전부 다 남자였어요. 단 한 명 빼고. 심리 전문가 빼고는 전부 다 남성이었고 그러다 보니 젠더 관점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대안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젠더 관점이 빠졌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냐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 온갖 재난들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는 채소 단위,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결혼과 가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단위이니까요. 그 채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거대한 경제 담론 같은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사람의 개인적인 신체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원리로서의 젠더가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런 담론의 장 안에서는 예컨대 돌밥 같은 문제의식은 전혀 논의되지 않는 거죠. 돌밥 혹시 들어보셨어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다 밥하고의 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재생산 노동과 돌봄 노동이 정말로 그야말로 여성들에게 독박으로 주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걸 독박으로 할 수 있는 여성이 없는 집에서 더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조직 원리로서의 젠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그러니까 예컨대 국가적인 스케일 안에서만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는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확인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같은 재난 상황 안에서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국가적 스케일로 너무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정말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작은 바이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이러스를 안게 되는 인간의 신체, 인간이 이루고 있는 관계,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국가라는 체계, 그리고 이 사실 그 코로나를 보면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스케일까지 사실 줌인과,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고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한데, 이 줌인과 줌아웃의 어떤 방법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신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제를 얘기하는 젠더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오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좀 길어졌는데요. 잘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